오늘은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국이 미국을 향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던진 강력한 메시지, 원하면 철수해라.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선언입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불균형과 불만, 그리고 이제는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국력과 자신감의 산물입니다. 문구 하나하나가 워싱턴 정가를 뒤흔들었고 동북아 전체 판도를 뒤집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특히 대통령 이재명은 그동안 미국을 향해 속으로만 사겨왔던 불평등 구조를 이제는 끊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출한 것이지요. 사실 이 발언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외교 수사에 머물지 않습니다. 과거 한국 정부들은 늘 조심스럽게 표현하거나 혹은 불만을 내부적으로만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말을 직설적으로 한다는 것은 국가의 힘이 뒷받침될 때 가능한 행동입니다. 지금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AI, 군사력 등 모든 면에서 세계 정상급 위치에 서 있고, 따라서 더 이상 미국의 압박을 무조건 수용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세입자처럼 취급하며 방위비를 수십 배 올리겠다고 협박했을 때 한국은 예전 같았으면 움찔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당당히 말합니다. 원하면 떠나라. 이는 미국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고 동맹국들조차 한국이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올 줄은 몰랐다며 놀라는 눈치였죠.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과격한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게 필요한 충격 요법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늘 주둔군 철수 카드를 협상 무기로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 카드를 한국이 먼저 빼들면서 개임의 주도권을 완전히 뒤집은 거죠. 그럼 철수해라라는 단호한 입장은 곧 우린 준비되어 있다는 선언입니다. 맞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국가는 절대 이런 발언을 못합니다. 군사적으로 보면 KSS-3 잠수함, 현무 6탄도미사일, 천궁세 방공체계, KF-21 전투기 등 한국의 독자 무기체계는 이미 미국의 지원 없이도 자주적 방위가 가능하다는 걸 입증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미국이 한국에 의존하는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은 한국이 빠지면 미국 산업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바로 그 점에서 이 메시지는 단순한 외교적 발언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전략적 선언입니다. 저는 이것을 외교적 선전포고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사실상 워싱턴에 향해 이제 더 이상 한국을 얕잡아 보지 마라. 우리는 당신들보다 더 큰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린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이 메시지를 들은 워싱턴의 속내는 무엇이었을까요? 겉으로는 침착하게 대응했겠지만 실제로는 큰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발언은 미국이 그동안 유지해온 동북아 전략 질서 자체를 뒤흔드는 것이니까요. 저도 동의합니다. 미국은 늘 일본을 앞세워 삼각동맹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미국에게 정면으로 그럼 나가라고 말한 순간 일본의 입지도 무너질 수밖에 없죠. 일본은 절대 이런 말을 못합니다. 기시다 후임으로 등장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미국에 더 깊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요. 오히려 한국이 이런 강경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일본은 우리는 저런 말을 못하지? 라는 열등감을 느낄 겁니다. 중국 역시 이 발언을 보고 계산기를 두드렸을 겁니다.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느슨하게 만들면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생기지요. 왜냐하면 미국의 해구산이 사라질 경우 한국은 곧바로 독자적 핵무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중국에게 그건 훨씬 더 큰 악몽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원하면 철수해라라는 발언을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된 전략적 승부수로 봅니다. 이는 미국에게는 경고, 일본에겐 충격, 중국에게는 공포를 안긴 겁니다. 한국이 이제야말로 진정한 자주국가로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죠.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용 카드로 활용해왔습니다. 이른바 떠날 수도 있다는 압박을 주며 한국 정부를 굴복시키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면 철수하라고 단호하게 말한 순간 미국 국방부, 즉 펜타곤은 엄청난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카드가 더 이상 무기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미국에게 되돌아오는 칼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펜타곤은 오랫동안 주한미군을 마치 협상 지렛대처럼 써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한국이 먼저 그 말을 꺼낸 순간 미국의 계산법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건 우리가 상상도 못한 시나리오다 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늘 한국이 미국에 의존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엔 정반대의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 철수 이후의 시나리오를 충분히 준비해왔습니다. KSS-3 잠수함의 SLBM 능력, 천궁 3의 다층 방공망, 현무 6극 초음속 미사일, KF-21 전투기까지 모든 체계가 한국 독자 방위 능력을 상징합니다. 반면 미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을 잃으면 동북아시아에서 사실상 기지를 잃는 겁니다. 일본 오키나와 기지나 괌으로는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전략적 공백이 생기게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 반론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아무리 한국이 독자 무기를 갖췄다 하더라도 여전히 미국의 해구산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반박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해구산이 실제로 한국을 100% 지켜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미국은 핵보유국 러시아와 정면 충돌을 피한다는 명분으로 개입을 회피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에만 의존하는 건 오히려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해구사는 심리적 안도감일 뿐 실질적 안전망은 아닙니다. 반면 한국이 독자적 억제력을 강화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펜타곤이 충격을 받은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이제 한국은 미국의 협박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단계로 들어섰고 이것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 전반에 구멍을 내는 겁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도 펜타곤 내부에서는 비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동맹을 무시하고 돈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죠. 미국이 돈으로 한국을 흔들려 했지만 되려 한국은 돈은 우리가 더 많이 냈다. 떠나고 싶으면 떠나라라며 역공을 가한 겁니다. 펜타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일본의 태도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철수 카드에 언제나 의존해왔습니다. 한국이 흔들리면 일본이 더 미국의 전략적 중심이 될 거라고 믿어왔죠. 하지만 이번에 한국이 먼저 철수하라고 말해버리니 일본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오히려 한국 없이는 아시아 전략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시바 총리 입장에서는 펜타곤의 당혹감이 곧 일본의 당혹감으로 번지는 것이지요. 저는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이 던진 한마디가 단순히 미국을 놀라게 한 게 아닙니다. 동시에 일본을 불안하게 만들고 중국을 긴장시키며 러시아까지 경계하게 만든 겁니다. 이 모든 반응은 펜타곤이 그동안 우리가 지배한다고 믿었던 판이 완전히 흔들렸다는 방증이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결론은 분명합니다. 펜타곤은 충격에 빠졌지만 한국은 전략적 주도권을 쥐게 되었습니다. 이제 미국이 협박을 꺼낼 때마다 한국은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떠나려면 떠나라. 이 단순한 문장이 미국의 수십 년짜리 협상 카드를 무력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야말로 한국 외교의 새로운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침묵 속의 불만족이 아니라 당당한 목소리로 맞대응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펜타곤의 충격은 바로 그 변화를 증명하는 것이고 앞으로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을 협상 대상으로 보지 못할 겁니다. 이제는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씁쓸한 진실 미국이 오히려 한국을 필요로 한다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늘 한국을 보호해주는 대상으로 묘사하며
마치 시혜를 베푸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냉정한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미국이야말로 한국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는 동북아 전체 전략의 중심축이자 미국의 글로벌 패권 유지에 있어 빠질 수 없는 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평택기지와 같은 주한미군 인프라는 단순한 군사기지가 아니라 중국이 러시아, 북한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워싱턴의 숨통 그 자체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단순히 동맹국이 아니라 사실상 동북아 거점 국가입니다. 오키나와 기지나 괌 기지도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견제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평택기지만 해도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 기지이며 미국이 투입한 자산이 수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만약 한국이 철수해도 된다고 말하는 순간 워싱턴의 동아시아 전략은 뿌리째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은 미국의 필수적입니다. 지금 인공지능 시대, 반도체와 배터리는 곧 국가의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최첨단 생산 능력을 가진 곳은 미국이 아니라 바로 한국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없으면 실리콘밸리의 클라우드 기업, 심지어 군사용 슈퍼컴퓨터조차 제대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미국이 한국을 압박할수록 오히려 본인들이 더 큰 손실을 입는 구조라는 게 바로 씁쓸한 진실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 대통령조차 이 현실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더 많은 돈을 내라, 우리가 없으면 한국은 위험하다라고 큰 소리를 치지만 사실 속내는 다릅니다. 그가 한국을 협박하는 이유는 바로 미국이 한국을 잃을 수 없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만약 정말 한국이 필요 없다면 트럼프는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방위비 분담 문제를 들고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 내부 상황을 보십시오. 국방 예산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효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건조 지연, 차세대 전투기 F-35의 끝없는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무기 소진. 이런 와중에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K9 자주포, 천공3, KF-21, 잠수함 기술을 통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입장에서 한국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산업 파트너인 겁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여전히 옛 제국주의적 사고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떠난다면 한국은 무너진다는 착각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 반대입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을 떠난다면 오히려 미국의 패권이 무너집니다. 일본만으로는 절대 동북아 전략을 유지할 수 없고 중국과 러시아는 곧장 빈틈을 파고들 겁니다. 그럼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손발이 묶이고 태평양 방어선 전체가 붕괴됩니다. 특히 저는 일본과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봅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군 없이는 독자 방위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 정부는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군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자체 방위 능력을 구축했고 미국이 철수하더라도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선 일본은 선택지 중 하나지만 한국은 대체 불가능한 거점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단순히 군사 경제 문제를 넘어 정치적 정당성에도 연결됩니다. 워싱턴이 동맹국을 잃는다는 것은 곧 글로벌 리더십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한국 같은 핵심 동맹을 잃는다면 유럽 NATO 동맹국이나 다른 아시아 우방들도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트럼프는 큰 소리를 치면서도 실제로는 한국이 떠나는 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주한미군이라고 하면 단순히 방위 협력의 상징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평택기지는 그 이상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 기지이자 미국이 동북아 전체를 장악하기 위해 쥐고 있는 숨통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숨통을 쥔 주체가 사실상 한국이라는 겁니다. 평택기지는 미국이 돈을 내고 세운 게 아닙니다. 땅, 인프라, 심지어 도로와 항만까지 대부분 한국이 부담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세입자라면 한국은 건물주라는 거죠.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평택은 단순한 주둔지가 아니라 전략적 허브입니다. 이곳에서 미군은 중국의 산둥반도, 북한 전역, 러시아 극동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습니다. 괌이나 오키나와와 비교해 보십시오. 괌은 거리가 너무 멀고 오키나와는 중국의 DF-21 미사일 사정권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평택은 그야말로 동북아 심장부에 박혀 있는 미군의 지휘 본부입니다. 만약 이곳이 흔들린다면 워싱턴의 아시아 전략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야말로 미국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왜냐하면 평택을 지탱하는 건 한국 국민의 세금이고 한국 정부의 허락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늘 우리가 너희를 지켜준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한국 땅에 발붙이고 버티는 덕에 동북아 전략이 유지된다는 게 진실이죠. 저는 이 부분을 워싱턴이 두려워한다고 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일본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 극명합니다. 일본은 요코스카, 가데나 같은 기지를 제공하지만 그건 미국이 원하면 옮길 수 있는 대체 가능한 기지입니다. 반면 평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이 문을 닫아버리면 미국은 대체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키나와로 옮긴다고요. 중국 미사일 한 발이면 초토화됩니다. 괌으로 옮긴다고요. 거리 문제 때문에 실전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평택은 대체 불가능한 카드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여전히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압박하면서 우리가 떠나면 한국은 위험해진다고 말했죠. 하지만 진실은 반대입니다. 미국이 떠나면 위험해지는 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입니다. 중국이 동북아에서 숨통이 트이고 러시아가 태평양으로 더 쉽게 진출할 수 있으며 북한은 핵 위협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나리오가 워싱턴의 악몽이지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평택이 단순히 군사적 거점이 아니라 경제 외교적으로도 거대한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평택항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소화하고 삼성과 현대차 같은 대기업들의 수출 거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즉 평택은 군사 경제가 융합된 전략 요충지입니다. 미국이 철수하면 단순히 군사 거점 하나를 잃는 게 아니라 한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지에서 발을 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늘 우리가 한국을 지켜줬다며 동맹을 일방적 시해관계로 포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냉정히 따져보면 70년 동안 한국이 부담한 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토지 제공, 기반 시설 건설, 전기, 수도, 교통망까지 거의 대부분을 한국이 감당했습니다. 평택기지 하나만 보더라도 건설 비용 중 상당 부분은 한국이 됐고 매년 수조 원의 운영비가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국식 계산법으로 따지면 이미 수천억 달러짜리 영수증이 워싱턴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한국이 부담한 비용을 환산해보면 어마어마합니다. 방위비 분담금만 해도 매년 수십억 달러에 달하고 기지 부지 제공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까지 합치면 천문학적 금액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늘 한국은 더 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미국이 한국에 빚지고 있는 셈이죠. 한국은 단순히 돈만 낸 게 아니라 땅과 사람, 심지어 정치적 리스크까지 감내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연설에서 우리는 이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한국이 미국을 위해 대신 떠안은 비용은 1조 달러를 훌쩍 넘습니다. 주둔군을 위해 제공된 의료, 치안, 환경정비, 심지어 주둔 미군 범죄 사건 처리에 드는 사회적 비용까지 모두 포함하면 그야말로 천문학적이지요.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짚고 싶습니다. 만약 이 비용을 미국이 직접 부담했다면 워싱턴은 이미 재정 파탄을 맞이했을 겁니다. 지금도 미국의 국가부채는 38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대신 짊어진 부담이야말로 미국이 패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 숨은 토대였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더 내라고 요구합니다. 이런 이중적 태도야말로 한국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이유입니다.
바로 그 분노가 최근 여론조사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미군 주둔 비용. 이제는 미국이 내야 한다는 응답이 70%를 넘어섰습니다. 국민들이 더 이상 속지 않는 겁니다. 사실상 워싱턴이 그동안 한국을 봉으로 삼아온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한국이 이제 우리가 계산서를 내밀 차례라고 선언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나온 당연한 조치입니다. 게다가 일본과 비교하면 더욱 불합리함이 드러납니다. 일본은 주일 미군 비용을 부담하긴 하지만 한국만큼 대규모로 세금과 인프라를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시바 총리 정부는 미국에 충성심을 보이느라 막대한 비용을 쓰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본의 선택이지 한국처럼 강요된 부담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을 향해 더 많은 돈을 요구합니다. 사실상 차별이지요. 저는 이 부분에서 중국과 러시아도 흥미롭게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진핑과 푸틴은 워싱턴이 동맹을 어떻게 다루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을 끝까지 돈줄로만 대한다면 한국이 독자적인 방위 전략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판단할 겁니다. 실제로는 그게 중국과 러시아에 더 큰 위협이 되겠지만 미국은 자기 발등을 스스로 찍고 있는 셈이지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사안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천문학적 비용은 곧 동맹의 본질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한국은 이미 너무 많은 걸 내줬습니다. 이제는 당당히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계속해서 오만한 태도를 보인다면 한국은 독자 핵 억제력이라는 새로운 청구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미국은 동북아 전략을 통째로 잃게 되겠지요. 한국 국민은 오랜 세월 동안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미국의 압박을 묵묵히 견뎌왔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미군 범죄 사건, 주둔지 환경 문제까지 수많은 불합리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래도 동맹이니까 라는 이유로 참아왔던 것이죠. 그러나 이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협박, 세입자라는 모욕적인 표현, 그리고 천문학적인 부담 현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최근 한국 내 여론조사를 보면 40대부터 70대까지 세대를 막론하고 미국의 부당한 요구는 이제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압도적입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과거 전쟁과 가난의 기억 속에서 미국을 필요한 동맹으로 인식했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더 이상 미국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겁니다. 저는 이번 여론 폭발이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라고 봅니다. 예전에는 미국이 협박을 하면 한국 사회 내부에서 안보 불안을 이유로 양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양보할수록 더 큰 손해다. 이제는 우리가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이건 국민인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 점에서 일본과 비교하고 싶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종속된 동맹국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미군 없는 일본을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회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오히려 여론이 정부를 향해 미국에 맞서라 라고 압박합니다. 즉, 국민이 정부보다 앞서 강경 노선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과 완전히 대비됩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한국 여론의 변화를 보며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한국이 미국과의 갈등을 계기로 독자적 핵억제력 개발에 나선다면 그것은 중국의 전략적 악몽이기 때문입니다. 푸틴 역시 한국의 여론을 보며 이제 한국은 완전히 자주국가로 가는구나 라고 판단할 겁니다.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주변 강대국 모두에게 경고 신호로 작용합니다. 흥미로운 건 이번 여론 폭발이 단순히 정치인들의 발언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론, 학계, 심지어 기업계에서도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왜 아직도 미국 눈치를 봐야 하느냐 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 SK,
LG 같은 대기업들도 더 이상 미국에 종속되지 않겠다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죠. 국민 여론과 산업계의 이해가 맞물리면서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는 흐름은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한 이유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엄성의 문제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동등한 동맹이 아니라 세입자 취급하며 협박하는 순간 국민적 자존심이 폭발한 겁니다. 70년 동안 참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집단적 선언이 나온 것이지요. 이 여론의 폭발은 정치권에도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국민의 강력한 지지를 기반으로 워싱턴을 향해 강경 발언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국민적 뒷받침이 없었다면 대통령이 철수해도 된다라는 말을 그렇게 단호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번에는 국민이 정부를 떠민 것이고 정부는 그 힘으로 미국의 정면으로 맞선 겁니다. 사실 일본은 수십 년 동안 미국의 넘버원 아시아 동맹이라는 타이틀을 스스로 자랑처럼 달고 살아왔습니다. 요코스카 항모기지, 가데나 공군기지, 오키나와의 수많은 미군 병력. 일본은 마치 자신이 미국의 전략적 중심이라는 듯 과시해왔죠. 그러나 한국이 미국을 향해 떠날 거면 떠나라라는 선언을 한 순간 일본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감히 상상조차 못했던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미국을 향해 결코 그런 말을 못합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정권 초반부터 줄곧 미일 동맹 강화를 외치며 미국 없이는 일본 안보가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 여론 역시 미군은 절대 필요하다라는 쪽에 갇혀 있죠. 그런데 한국이 정면으로 워싱턴을 향해 맞섰습니다. 이것은 일본 사회에 엄청난 열등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실제로 일본 언론 반응을 보십시오. 아사히, 요미우리, 니혼게이자이 모두 한국이 미국에 전례 없는 메시지를 보냈다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논조에는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태가 단순히 한미 갈등이 아니라 일본의 입지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에 철저히 의존하는 구조라서 독자적 핵무장이나 전략무기를 개발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KF-21, KSS-3, 천궁-3, 현무-6 같은 독자 무기를 보유하며 사실상 미군 없이도 자주 방위 가능하다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기술력의 차이가 아니라 정치적 자율성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일본이 미국 눈치를 보며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는 동안 한국은 우리가 선택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번 선언이 일본에게 주는 심리적 충격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좋은 동맹으로 남는데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은 대등한 파트너로 올라섰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이 더 이상 자기를 유일한 아시아 거점으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국이 당당히 미국에 맞서면서 전략적 가치는 오히려 일본보다 높아졌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펜타곤 내부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위상을 비교하는 목소리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본이 더 신뢰할 만한 동맹이라는 말이 많았지만 지금은 한국이 없으면 아시아 전략이 무너진다 라는 쪽이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대신해 한국을 전략 중심으로 더 밀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일본은 당연히 초조해질 수밖에 없죠. 게다가 이 문제는 단순히 군사나 외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일본은 한국에 뒤처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방산 수출.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서고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에 의존하는 동안 한국은 독자적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니 일본 국민들이 한국 뉴스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 부러움과 동시에 굴욕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일본이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크게 얻은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진짜 동맹은 의존이 아니라 자율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그늘에서만 살아온 일본은
결코 이런 말을 못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독자적 무기 체계와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을 향해 떠나도 된다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이 차이가 일본에게는 무엇보다도 큰 심리적 충격일 겁니다. 사실 이번 한국의 발언, 즉 철수하고 싶으면 철수하라라는 선언은 단순히 한미 관계에만 파장을 준 것이 아닙니다. 대서양 건너 유럽의 동맹국들, 즉 나토 회원국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을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미국은 모든 동맹국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압박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라, 미군 주둔을 대가로 더 많은 돈을 내라. 이런 요구를 받으면서도 유럽 국가들은 늘 마지못해 지갑을 열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최초로 그 압박에 정면으로 맞서며 필요 없으면 떠나라고 선언한 겁니다. 나토 동맹국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독일과 프랑스 언론에서 이번 한국의 발언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독일의 슈피겔은 한국의 단호한 태도가 유럽 동맹국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했다라고 분석했고, 프랑스 르몽드는 워싱턴의 압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서울이 증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도가 아니라 유럽 정치인들이 현실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만약 한국이 성공적으로 자주방위와 독자 억제력을 구축한다면 나토 국가들 역시 미국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의 사례가 단순히 동북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의 압박을 더욱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은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며 독일, 폴란드, 프랑스까지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속으로 반발하면서도 겉으로는 침묵했죠. 그런데 한국이 먼저 그 침묵을 깨버린 겁니다. 워싱턴을 향해 우린 더 이상 참지 않는다라고 말한 순간 나토 국가들도 새로운 길을 보게 된 겁니다. 사실 유럽 국가들의 딜레마는 일본과도 비슷합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해구산에 의존하는 대신 경제적, 정치적 대가를 지불하는 구조였죠.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해구산이 실제로 얼마나 믿을 만한지에 대한 의문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은 러시아와 정면 충돌을 피했고, 결국 핵보유국과의 전쟁은 감히 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의 태도는 나토 동맹국들에게도 엄청난 설득력을 갖습니다. 미국을 절대적으로 믿을 필요가 없다. 독자 노선을 걷는 게 더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지요. 실제로 폴란드와 터키 같은 나토 회원국들은 이미 방산 협력을 한국과 확대하고 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천공3, FA50 전투기까지 한국 무기를 적극 도입하고 있죠. 이건 단순히 무기 구매가 아니라 미국 대신 한국과 방산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즉, 한국의 강경 메시지가 단순한 외교적 사건을 넘어서 나토의 무기 조달, 나아가 동맹 구조 재편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나토와 한국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한국의 태도가 유럽 여론을 움직였다는 건 미국의 압박 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방식에 맞서 성공적으로 대응한 최초의 사례가 한국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토 국가들은 한국의 메시지를 자신들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의 해구산에 의존한다는 전제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떠날 거면 떠나라라고 말한 순간 세계가 주목한 건 단순히 동맹의 균열이 아니라 한국이 사실상 독자 핵억제 능력을 시사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우산이 흔들릴수록 한국은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을 더 크게 열어둔 겁니다. 이는 워싱턴뿐만 아니라 베이징, 도쿄, 모스크바까지 긴장시키는 결정적 신호였습니다. 미국의 해구사는 겉보기에는 철통 같지만 실상은 조건부입니다. 미국이 자국 본토를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서울을 위해 핵을 쓸까요? 우크라이나 사례를 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직접 충돌을 피했습니다. 이 상황을 본 한국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미국의 해구산만 믿을 수 없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핵 억제력을 가져야 한다는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기술적으로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갖추고 있고 현무 6탄도 미사일과 KSS-3 잠수함을 통해 핵탄두 운반 수단도 확보했습니다. 사실상 정치적 결단만 내리면 한국은 단기간 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이번 발언은 우린 필요하다면 갈 수 있다라는 신호를 전 세계에 던진 겁니다. 여기서 일본의 반응을 짚어봐야 합니다. 일본은 헌법 구조 때문에 독자 핵무장을 공식적으로는 추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국이 핵무장을 시사하는 순간 일본은 심리적 압박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미국 의존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독자적으로 억제력을 구축할 수 있는 반면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허락을 구해야 하는 처지인 거죠. 이 차이가 도쿄의 불안을 극대화합니다. 중국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의 해구산 아래 있는 한국이 오히려 더 관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추진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한국이 보유할 핵 억제력은 중국의 전략적 계산을 완전히 뒤흔들 겁니다. 베이징은 단순히 미국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서울이라는 새로운 핵 보유국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과 첨예하게 대립 중인데 한국이 독자적 핵 억제력을 갖추면 러시아의 극동 전략에도 큰 부담이 됩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에 주둔한 러시아 함대는 한국의 KSS-3 잠수함에 핵무기가 탑재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신경이 곤두설 겁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이렇게 봅니다. 한국의 메시지는 우리는 미국의 우산이 없어도 스스로 억제력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 안보 구조를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워싱턴은 물론이고 베이징과 도쿄, 모스크바까지 동시에 긴장하게 만든 건 바로 이 점입니다. 일각에서는 핵무장은 국제사회 제재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역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한다면 국제사회는 막을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세계경 제12권, 민주주의 모범국, 그리고 기술 강국입니다. 북한 같은 불량 국가가 아니라 책임 있는 국가로서 핵을 보유한다면 오히려 주변국이 먼저 협상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사실 미국은 오랫동안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자신들의 무기만이 신뢰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이미 그 논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KSS-3 잠수함, 천궁세 방공체계, KF-21 전투기, 현무 6탄도 미사일. 이 모든 무기들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미국 무기 의존을 끝낼 수 있는 완전한 대안입니다. 한국이 이 무기들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수출하는 순간 동맹국들은 굳이 값비싼 미국 무기에만 목을 맬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방공체계를 보겠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엇은 오랫동안 세계 시장을 독점했지만 성능과 가격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천궁 3능 가격은 절반 수준이면서도 성능은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같은 나라들이 한국산 방공체계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독점하던 무기 시장조차 한국이 대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잠수함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핵잠수함만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동맹국에게 핵잠을 수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KSS-3는 재래식 잠수함이지만 수직 발사관을 장착해 SLBM까지 발사할 수 있는 세계 유일한 플랫폼입니다. 독일, 일본의 잠수함보다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워싱턴 입장에서 보면 동맹국들이 굳이 미 해군 기술만 바라보지 않아도 된다는 현실이 두려운 겁니다. 공군 전력도 주목해야 합니다. KF-21은 F-35와 달리 가격 부담이 적고 유지 보수도 훨씬 용이합니다.
게다가 미국처럼 소스코드 제한을 걸지 않기 때문에 구매국이 원하는 대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이 KF-21에 관심을 보이는 건 단순한 성능 문제가 아니라 주권적 운용 가능성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한국은 이미 미국을 넘어선 신뢰를 쌓고 있는 겁니다. 현무 6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거리 수천 킬로미터, 극초음속으로 날아가는 이 미사일은 사실상 동북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전략 무기입니다. 미국조차 아직 완성하지 못한 극초음속 무기를 한국이 독자적으로 확보했다는 건 더 이상 한국이 미국의 군사기술에 종속된 국가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떠나려면 떠나라라는 선언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런 독자 무기체계 덕분입니다. 일본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 극명합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F-35, 패트리엇, 이지스 시스템에만 의존합니다. 자체 무기 개발은 더디고 독자성도 거의 없습니다. 이시바 총리 정부가 미국에 더 충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세계 시장에서 독자 무기를 판매하고 있고 심지어 미국 무기의 경쟁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동북아의 위상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번 사태가 단순히 외교적 사건이 아니라 군사, 산업적 사건이라고 봅니다. 한국 무기가 미국 무기의 대체 옵션으로 자리 잡는 순간 미국의 압박력은 반토막 납니다. 동맹국들이 굳이 미국 무기 안 사도 된다. 한국 무기가 있지 않나 라고 말하는 순간 워싱턴의 협상력은 땅에 떨어집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고 전략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동시에 미국의 지렛대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한국의 무기 체계는 단순히 군사적 방어수단이 아니라 외교적 협상 카드입니다. 나토 국가들이 한국 무기에 눈을 돌리는 이유도 단순한 성능 때문이 아니라 미국 의존을 줄일 수 있다는 전략적 장점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제 무기 공급국을 넘어 동맹국들에게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는 국가로 부상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군사와 외교 차원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쥐었다는 사실을 짚어왔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경제적 파급력입니다. 특히 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선택은 워싱턴에 치명적인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그룹 같은 기업들이 미국에 흘려보내는 수백억, 수천억 달러의 투자와 기술 이전은 사실상 미국 경제를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기둥입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이 우린 더 이상 미국에서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곧 월스트리트의 지각 변동으로 이어집니다. 미국이 겉으로는 세계 최대 경제 대국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첨단 산업에서는 한국의 기업들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만 보더라도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빠지면 실리콘밸리의 데이터 센터와 인공지능 서버는 멈추게 됩니다. 미국이 아무리 엔비디아, 인텔을 자랑한다 해도 생산을 담당하는 건 한국입니다. 그래서 워싱턴 입장에서는 한국이 자본을 빼버릴 가능성 자체가 엄청난 공포입니다. 실제로 조지아 사태에서 300명 넘는 한국 기술자가 일시에 빠져나가자 미국 현지 공장이 하루아침에 멈춰 섰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한 노동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의존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그 여파로 미국 반도체 산업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투자자들은 이게 과연 안정적인 시장인가? 라는 의문을 던졌습니다. 미국 금융시장이 한국 변수 하나에 이렇게 크게 흔들릴 줄은 아무도 예상 못했던 겁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이번 한국의 강경 메시지는 금융권에 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떠날 거면 떠나라라는 말은 단순히 군사 동맹 해체 가능성을 넘어 우린 언제든 자본을 이동할 수 있다는 시그널로 읽힙니다. 실제로 싱가포르, 두바이, 프랑크푸르트 같은 도시들은 한국 대기업들의 투자 이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이전이 현실화된다면 미국 금융시장은 수백조 원대 자본 유출을 감당해야 할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일본과의 차이입니다. 일본 자본은 미국에 깊게 묶여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미국 국채를 대량 보유하고 자동차 산업도 사실상 미국 내 공장 의존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이미 글로벌 분산 전략을 구축했기 때문에 굳이 미국이 아니어도 유럽, 동남아, 중동 어디든 자본을 옮길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미국의 불안을 더 크게 만듭니다. 일본은 발이 묶여 있지만 한국은 언제든 발을 뺄 수 있다는 거죠.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 흐름은 불편합니다. 중국은 만약 한국 자본이 미국을 떠난다면 우리에게 유리할까? 라는 생각을 하지만 곧바로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자본을 움직인다는 건 곧 미국과 중국 양쪽을 상대로 협상할 힘을 갖는다는 뜻이니까요. 러시아 역시 한국 자본이 유럽으로 이동할 경우 자국의 에너지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결국 한국의 자본 이동 가능성은 워싱턴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전체에 영향을 주는 파급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의 강경 발언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실제로 금융과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건 바로 이 자본의 탈출입니다. 금융시장에서의 지각 변동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워싱턴은 한국이 우린 떠날 수도 있다라는 신호만 줘도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신호가 현실화되면 수천억 달러의 자본이 미국을 떠나고 달러의 가치와 월스트리트의 신뢰도는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가진 숨겨진 힘, 금융 레버리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만의 협상 방식을 늘 자랑해왔습니다. 부동산 사업가 시절부터 상대방을 압박하고 모욕적인 표현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끝내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거래의 기술 말입니다. 그러나 이번 한국과의 협상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는 세입자 운운하며 한국을 모욕했고 방위비를 수십 배로 늘려내라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굴욕적인 역풍이었습니다. 한국은 오히려 원하면 떠나라라며 정면으로 맞섰고 트럼프는 백악관 안에서조차 치명적 실수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한국이 예전처럼 움찔하고 양보할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은 20년 전, 30년 전 한국이 아닙니다. 군사적으로는 독자 무기 체계를 갖췄고 경제적으로는 세계 반도체 시장을 좌우하며 정치적으로는 국민 여론이 강경 노선을 지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압박은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왔습니다. 백악관 참모들조차 대통령이 한국을 잘못 건드렸다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게다가 트럼프의 전략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계산착오였습니다. 그는 한국을 몰아붙이면 일본처럼 더 많은 비용을 낼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방위비를 더 내는 대신 미국의 계산서를 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1조 달러 넘는 비용을 대신 감당했다라는 반격은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이를 두고 트럼프 외교의 최대 패착이라고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건이 단순한 한 번의 협상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미국의 협상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한국 같은 동맹국에게조차 협박이 먹히지 않는다면 나토 국가들이나 다른 아시아 우방들도 미국의 압박을 더 이상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사실상 트럼프는 스스로 미국 외교 패권의 권위를 무너뜨린 셈입니다. 저는 일본과 비교하면 이 차이가 더 두드러진다고 봅니다. 일본은 트럼프의 압박에 늘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시바 총리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방위비를 늘리고 무기 구매를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정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이 차이를 본 미국 내 전문가들은 일본은 종속, 한국은 독립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압박이 일본에겐 성공했지만 한국에겐 치명적 패배로 돌아온 것이죠. 중국과 러시아도 이번 사태를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 시진핑과 푸틴은 한국이 미국에 정면으로 맞서는 장면을 보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반겼겠지만 속내는 달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미국의 우산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곧 독자 핵 억제력과 더 강력한 군사적 독립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트럼프의 실수 하나가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장기적 위협을 키워준 셈입니다. 백악관 내부에서도 후폭풍이 거셌습니다. 트럼프의 측근들은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미국의 압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를 역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라며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한 참모는 익명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협상에서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한국이 판을 뒤집어 버렸다. 이 말이야말로 이번 사태를 가장 정확히 요약한 표현일 겁니다. 처음 한국이 미국을 향해 떠날 거면 떠나라라고 말했을 때 중국과 북한, 러시아는 겉으로는 환영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치 한국이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 자신들에게 유리해질 것처럼 해석한 것이죠. 그러나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이야말로 중2 북일어 3국의 가장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난다는 건 곧 독자적 핵억제력과 강력한 자주국방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특히 오판을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한국이 미국과 거리를 두면 자신들이 한국을 경제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한국이 독자 노선을 강화할수록 중국은 더 큰 압박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핵 억제력과 첨단 무기를 독자적으로 강화하면 중국은 미국과 동시에 두 개의 핵심 경쟁자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죠. 중국의 전략적 계산은 복잡해지고 부담은 배가 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한국이 미국과 갈등하는 장면을 보며 잠시 기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국이 독자 핵무장으로 나아갈 경우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건 북한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핵을 독점한 상태에서 한국을 위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독자적 억제력을 갖추는 순간 북한의 위협 카드는 순식간에 무력화됩니다. 오히려 남북 간 군사적 균형이 완전히 역전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단순히 좋아할 상황이 아닙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동부가 전략의 균열이 생기는 걸 반길 수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독립적 군사력 증강은 러시아 극동 전략에 큰 부담을 줍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캄차카 반도 일대는 한국의 현무 6 미사일과 KSS-3 잠수함의 작전 반경 안에 들어갑니다. 즉, 러시아는 미국이 빠져도 한국이라는 강력한 전략적 변수와 마주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의 독자 행보가 단순히 군사력 강화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한국은 미국 의존을 줄이면서 동시에 중국이 러시아와의 거래를 확대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결코 중1어에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독립적인 협상력을 키움으로써 중국과 러시아가 더 이상 한국을 압박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일본과 비교해 보아도 흥미롭습니다. 일본은 미국에 철저히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을 압박하면 일본은 덩달아 흔들립니다. 그러나 한국은 다릅니다. 미국이 떠난다고 해도 자주 방위 체계와 핵 억제력으로 독자적 노선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러 입장에서는 한국이 미국에 의존하는 모습이 차라리 더 편했을 겁니다. 지금처럼 독자적 노선을 강화하면 그건 오히려 자신들에게 훨씬 더 위험한 상황으로 다가옵니다. 중국 언론에서도 벌써 이런 우려가 감지됩니다. 관영 환구시보는 최근 사설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 카드를 꺼낸다면 동북아 전체가 불안정해진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중국이 속으로는 불안하다는 걸 드러낸 것이죠. 북한과 러시아도 겉으로는 환영의 메시지를 내지만 속으로는 한국이 독립하면 우리는 더 힘들어진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압박을 거부한다는 건 곧 더 강력한 자주국방과 핵 억제력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이는 중국에게는 전략적 공포, 북한에게는 체제 위협, 러시아에게는 극동 전략의 난관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뻐하기엔 너무 위험하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미국의 핵우산은 마치 절대적 보호막처럼 여겨졌습니다. 정치인들은 미국의 우산 없이는 한국이 위험하다라고 반복했고, 언론은 이를 당연한 전제처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국민도, 정부도,
산업계도 더 이상 미국 우산을 절대적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미 독자 방위 능력을 갖췄고 핵 억제력까지 거론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의 우산을 잃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에 의존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은 겁니다. 저는 이번 변화를 의식의 대전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불안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국민적 공감대가 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KSS-3 잠수함, 현무6 극초음속 미사일, KF-21 전투기, 천공세 방공체계 같은 무기들이 이미 자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무기체계들이 단순히 장비가 아니라 국민 의식 속에서 우린 준비됐다라는 신뢰를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똑같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AI, 조선업, 세계 시장을 좌우하는 건 한국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왜 그들의 우산에만 매달려야 합니까? 오히려 미국이 떠난다면 한국은 자본을 유럽이 아시아의 중동으로 옮길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과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 우산 없이는 버틸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번 변화는 일본은 종속, 한국은 자립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치적 담대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떠날 거면 떠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건 단순한 감정적 발언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을 정확히 읽은 결과입니다. 국민은 더 이상 미국 우산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독자 노선을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발언은 시대를 반영한 것일 뿐 아니라 시대를 선도하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시진핑은 한국이 독자적 노선으로 갈 경우 중국의 전략적 부담이 커진다는 걸 알기에 속으로는 불안합니다. 일본은 더 심각합니다. 이시바 총리 정부는 미국 우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스스로 우산을 걷어내고도 자주 국방이 가능한 나라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일본 국민에게도 충격을 주었고, 왜 우리는 저렇게 못하지? 라는 열등감을 심어줬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푸틴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겉으로는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걸 환영하지만 속내는 긴장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독자적 핵 억제력을 구축하면 러시아 극동 지역에 새로운 위협이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의 독립은 주변국 모두에게 불안 요소가 됩니다. 사실 이번 모든 과정을 종합하면 메시지는 단 하나로 귀결됩니다. 지난 70년 동안 미국은 자신들이 한국을 보호하고 한국이 미국 덕분에 존재한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떠날 거면 떠나라라는 한국의 선언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진실을 드러낸 것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이 한국에 의존하는 현실을 세상에 공개한 것이죠. 워싱턴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한국의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스스로 직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평택기지를 비롯한 주한미군 인프라,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 첨단 무기 기술, 그리고 동북아 전략 균형까지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모두 미국의 안보와 경제를 지탱하는 필수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을 쥔 주체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미국조차 부정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트럼프의 협박은 오히려 미국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세입자라는 모욕적인 표현, 방위비 폭탄 요구는 한국을 겁주기 위한 카드였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당당히 맞섰고 세계는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동맹의 판도가 뒤집히는 역사적 순간이었죠. 이제 미국은 협박이 아니라 설득을 해야 하고 요구가 아니라 협상을 해야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서 일본과 중국은 더욱 뚜렷하게 대비됩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명령을 따르는 종속적 위치에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 정부는 워싱턴이 요구하면 그대로 수용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오히려 미국을 상대로 협박을 되돌려주고
계산서를 제시하며 당당히 자주 노선을 선언했습니다. 중국도 처음엔 한국과 미국의 갈등을 반겼지만 곧바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우산에서 벗어난 한국은 독자 핵 억제력으로 직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주변국 모두가 긴장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이 단순히 반미를 선언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발언은 반미가 아니라 자주입니다. 우린 대등한 관계를 원한다. 협박이 아니라 존중을 원한다. 이것이 한국이 세상에 던진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한 동맹 균열이 아니라 한국이 진정한 자주국가로 자리 잡는 선언이자 세계 전략 질서의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워싱턴도 결국 이 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없이는 동북아 전략이 불가능하고 한국 없이는 글로벌 공급망도 지킬 수 없습니다. 나토 동맹국들조차 한국을 보며 우리도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을 단순히 종속된 동맹으로 취급한다면 패권 자체가 흔들릴 겁니다. 따라서 미국은 이제 한국을 인정해야 합니다.